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전기 응용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응용은 공사기사하고 공사산업기사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공사기사는 전기 응용 외에도 공사재료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기 응용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기 응용에는 제1장 조명공학이 있죠. 조명에 관한 이야기, 빛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광원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광원의 종류와 조명 계산, 조명 설계까지 진행하고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대부분 조명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기사는 공사 재료 때문에 전기 응용에서 10문제만 출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전기 응용의 조명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가 적게 출제되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열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야 되겠죠. 역시 전열 계산, 여기서 전기 응용에 사용되는 전열 재료, 그 다음 전기로, 전기 용접, 전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전동기 응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전기기기입니다. 그냥 전기기기 과목이 하나 더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동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또한 전기기기 문제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전기철도 부분이죠. 이 부분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전기화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그리고 일곱 번째 자동제어인데요. 이것도 자동제어 과목이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자동제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전기 응용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공부해야 될 파트가 공사 재료거든요. 요거는 전기 공사 기사에만 해당됩니다. 전기 공사 산업기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 재료 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 조명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빛을 창조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빛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에너지의 일부분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자파는 파장이 있고 그 파장에 따라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어떤 것은 마이크로파라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X선이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자외선이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적외선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 중에 물체를 보이게끔 시신경을 자극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파장은 380에서 760 사이죠. 이런 극히 적은 범위의 파장이 바로 가시광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시감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망막의 전자파 파장 중에 이러한 파장, 이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이죠. 이 가시광선의 파장이 투과가 되면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돼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섬유를 거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은 파장마다 다 달라요. 각 파장마다 전기적인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서 세기도 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555 나노메타에서 가장 강한 세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최대 시감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마다 다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각 파장의 분광 방사가 같은 밝음을 느끼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어요. 그것의 역수를 우리는 시감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감도는 최대 시감도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최대 시감도는 555 나노메타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최대 시감도에 대한 시감도의 비를 비시감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비시감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최대 시감도를 나타내는 광속은 와트당 680 루멘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비시감도에 대한 곡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그림이 비시감도 곡선이에요. 이 그림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죠. 비시감도는 최대 시감도에 대한 시감도의 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파장이 있고 비시감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세요. 최대 시감도하고 최대 시감도, 그러니까 비시감도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이 최대 시감도를 1로 보고 나서 나머지들을 나타내는 시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파장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때가 555 나노메타예요. 이때의 색깔은 보세요. 녹색하고 황색 사이죠. 그래서 황녹색 또는 녹황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시감도 곡선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적색이죠. 파장이 길어요. 그리고 이쪽은 파장이 짧은데 이거는 자색이라고 그러죠. 적색의 밖에 있는 선, 그래서 이것을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자색의 밖에 있는 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자외선이 조명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적외선은 조명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자외선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색은 우리가 느낄 때 뜨겁다 또는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자색, 푸른 계통의 빛은 차갑다 이렇게 느끼죠. 실제 빛이 뜨겁거나 차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명 설계는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두 번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세 번째,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백내장 또는 결막염, 빛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눈에 대한 질병, 안과적인 질병은 백내장이나 결막염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공공의 안전과 보안이 돼야 된다. 다음 공간에 대한 의미와 분위기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경관조명이라고 하죠. 밝게 보이는 것을 실리적인 조명, 또 분위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관조명, 분위기조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명 설계를 하는 겁니다. 다음 표는 가시광선의 파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즉 파장에 대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시감도가 가장 좋은 광색은 뭘까요? 라고 물어요. 어떤 색이 되겠죠? 그렇죠. 황록색이 되겠죠. 555 나노메타 대역의 파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파장이 가장 긴 빛은 어떤 걸까요? 라고 묻죠. 어떤 것이 파장이 가장 길겠느냐? 장파장이죠. 그것은 적색이죠. 짧은 파장이라고 하면 자색이 되겠죠. 자색, 보라색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시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면 비시감도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보여요.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잘 안 보이죠. 눈이 부셔서. 그렇지만 이거는 짧은 시간만 지나가면 보여요. 이것을 수능이라고 그래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것을 암수능,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적응하는 것을 명수능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도 조명 설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터널 조명이에요. 차량을 운전하는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껌껌해서 안 보이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부는 밝게 조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명에서는 이런 수능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명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명시론은 뭐냐면 빛과 조명의 특성을 인간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시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명시론이라고 해요. 명시론은 조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명시론에서 첫 번째 물체 보임 4요소입니다. 물체를 볼 때는 첫 번째가 밝음이 있어야 돼요. 어두우면 안 보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충분히 밝으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크기가 있어요. 우리가 박테리아나 세포를 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돼요. 적당한 크기가 있을 때 밝을 때 잘 볼 수 있다. 이게 물체 보임의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우리가 총알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너무 빠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요건이 물체의 보임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속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대비가 있어야 돼요. 대비. 하얀 눈밭에 눈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하얀색과 하얀색은 안 보이지만 하얀색과 검은색은 잘 보이죠. 하얀 바탕에 검은색 물체는 엄청 잘 보이거든요. 대비예요. 대비가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명시론의 두 번째 이야기는 눈부심이에요. 현휘라고 하기도 하고 글레어라고 하기도 해요. 눈부심은 눈의 고통, 또 눈의 불쾌, 눈의 피로, 눈에 대한 일시적인 시력 감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명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눈부심이 작게 되는 것을 설계해야 돼요.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죠. 그 원인에서 첫 번째, 다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광원이 있는데 광원은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광원의 휘도가 과대한 경우에요. 휘도는 눈부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그랬죠. 강한 휘도가 있다라고 하면 눈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너무 많은 광속이 들어오는 경우 역시 눈부심이 생기죠. 또한 눈이 부시지 않는 광원이라도 그 광원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환경이라면 그 또한 눈부심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 명수능이 안 되면 눈부심이 생기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선 부근에 광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원과 배경 사이의 휘도 대비, 이것이 크면 눈부심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여기서 시선 부근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선 부근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요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시야라고 하는 것, 그 시선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 30도씩, 상으로 30도, 하로 30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광원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광원은 눈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눈부심이 없는 광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눈부심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60도인 이 부분을 눈부심 존, 글레어 존 이렇게 불러요. 특히 눈부심에 대한 원인, 눈부심에 대한 종류, 눈부심에 대한 방지 대책, 이 부분은 2차 실기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미리 공부해 두면 실기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표는 눈부심의 종류 4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눈부심의 종류에는 감능, 불쾌, 직시, 반사 이렇게 4종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감능 글레어는 시 대상물 주위에 망막 앞에 어떤 휘도를 갖는 광막 커튼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못 보는 거, 이것을 감능 글레어라 그래요. 불쾌 글레어는 이것은 눈부심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초래하는 거죠. 눈에 피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불쾌 글레어라고 해요. 직시 글레어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휘도가 높은 광원을 주시했을 때 나타나는 글레어, 이것을 말하고요.
반사글레어는 고위도 광원이 물질의 표면에 반사해서 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눈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부심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부심의 한계치, 눈부심의 한계 휘도라고 하면 0.5 스틸브가 되고요. 시야 내에 광원이 항상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0.2 스틸브가 되죠. 이러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조명기구가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는 조명기구를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 커버를 쓴다든지 아니면 루버라고 하는 걸 쓴다든지 해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광원의 휘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부심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 중심으로 해서 상하 30도, 즉 글레어 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광원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광원 주위를 밝게 해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방법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눈부심을 방지하는 방법도 기억해 줘야 합니다. 다음 예제 볼까요? 눈부심을 일으키는 램프의 휘도의 한계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죠. 0.5 스틸브. 0.5 스틸브니까 답은 어느 것이죠? 다음은 편안한 시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력. 시력은 작은 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도가 높을수록 시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편안해지는 거죠. 조도가 낮으면 물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시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시력에 대한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비감도라고 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 차이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조도가 증가하면 대비감도도 증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긴장이죠. 이 긴장과 피로는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피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긴장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장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도를 높게 하면 돼요. 조도가 높을 경우에는 긴장과 피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심장 고동, 심박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1분에 한 70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조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 심박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시각을 평가할 때는 이런 심장 고동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구 근육의 수축이에요. 안구 근육이 움직여서 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피로해지면 편안한 시각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그 안구 근육에 대한 수축 부분도 조도하고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조도가 높으면 안구 근육에 대한 수축, 이런 부분이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정도로 나타나게 되죠. 편안한 시각을 평가할 때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명의 기초입니다. 조명의 기초 첫 번째, 광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광속 했는데 광속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거 뭔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속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가야 돼요. 이 정의를 알려면 먼저 전자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파장이 있고 그 파장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용어가 있어요. 방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방사. 다른 말로는 복사라고 하죠. 복사. 들어보셨죠? 같은 의미예요. 방사나 복사는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모두 다 복사라고 하거나 방사라고 한다는 거죠. 다양한 파장의 에너지, 근데 그것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사속이라고 얘기해요. 방사속, 다른 말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복사속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위 시간당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방사는 그냥인데 얘는 시간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나 복사는 단위가 뭐죠? 에너지니까 주울이거든요. 그런데 방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울 퍼 세크죠. 요 개념이에요. 복사속은 주울 퍼 세크예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로 표현되는데 이것의 단위는 에너지니까 주울 퍼 세크니까 와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와트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즉 방사속 중에서 사람의 시각을 일으키는 빛을 시감하게 하는 그 부분의 파장, 이것을 갖다 광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파장은 380에서 760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속의 기호는 F라고 하고요. 플럭스에서 F라고 하고요. 단위는 루멘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예제 볼까요? 복사라는 의미 기억하시죠? 방사라는 의미 기억하시죠? 거기서 속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사속의 단위는 뭘까요? 라고 물어요. 주울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광속이란 뭘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광속이란 무엇인가? 기억하죠? 복사속 중에서 눈으로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갖다가 광속이라고 하죠. 두 번째 광도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속이 광원으로부터 발산되어져 나와요. 발산되어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 구의 입체 방향, 모든 방향으로 발산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때에 광원이 존재하고 광원에 광속이 발산되어져 나올 때 원뿔을 생각하게 돼요. 이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을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 이러한 원뿔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원뿔이 이루는 각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고 이 세타를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원뿔이 나오는데 원뿔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원뿔이 나올 거예요. 그때에 원뿔이 이루고 있는 각, 이것을 오메가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체각이라고 불러요. 이런 입체각을 생각할 때에 이 입체각을 통해서 나오는 광속이 있죠. 입체각을 통해서 나오는 광속. 그 광속이 존재해요. 이것을 DF라고 하면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하면 이때 광도, 광원이 가지고 있는 광도 I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F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각에서 나오는 광속의 량, 이것을 광도라 그러고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줘요. 따라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죠. 오메가 분의 F,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어져 나오는 광속, 이것을 광도라고 한다. 이때 입체각의 정의는 이와 같이 돼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세타는 직각삼각형의 세타고요. 입체각 오메가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현해요. 9의 입체각은 4파이 스테라디안이 돼요. 입체각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고요. 이 원뿔의 입체각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체각을 가지고 있는 원뿔에 의한 광원이 존재하는데 이 광원이 구광원이라고 하면 이 구광원에 대한 광속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오메가 i가 되죠. 그러면 9라고 하면 입체각은 얼마였어요? 4파이 스테라디안이었죠. 4파이 스테라디안이 9에 대한 입체각이다. 따라서 9광원이 가지고 있는 광속은 얼마냐라고 하면 4파이 i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단위가 루멘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광원의 광속이에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면 광도가 120 칸델라인 전구로부터 전구라고 했죠. 여기서 전구, 구광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구광원의 총 발산 광속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구광원이라고 하면 광속은 오메가 i죠. 그리고 4파이 i가 된다. 따라서 4파이에 120 칸델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507.2 루멘이 나옵니다. 답 3번이죠. 다음 세 번째 휘도입니다. 휘도는 그 광원을 보면 빛나 보이죠. 눈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눈부심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을 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광도의 밀도로 계산해요. 광도의 밀도. 즉 메타당 칸델라 값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센티메타당 칸델라 값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타당 칸델라 값을 리트라고 하고요. 센티메타당 칸델라 값을 스틸브라고 합니다. 즉 단위 면적당 광도 이것을 우리는 휘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광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광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면적분의 광도다. 휘도는 기호로 B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니트나 스틸브를 씁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휘도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요? 라고 하죠. 니트나 스틸브 쓴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되죠. 다음 예제입니다. 지름이 3cm, 길이가 1.2m인 관형 광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형 광원이라는 것은 형광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기둥형 광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원의 직각 방향으로 광도가 504 칸델라일 때 이 광원의 표면 휘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휘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휘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고 또 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있죠. 휘도 B는 면적당 광도다. 그리고 단위는 니트나 스틸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스틸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틸브라고 하는 단위는 칸델라 퍼 센티메타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광도는 주어졌는데 면적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광원의 면적이죠. 관형 광원의 면적인데 우리가 광원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원기둥의 광원을 바라보면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직사각형. 다음 구형 광원을 바라보면 원으로 보이겠죠. 직접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 면적,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투영 면적으로 바라보면 이와 같은 원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투영 면적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센티메타로 넣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3cm. 1.2m는 센치는 10의 2승이죠. 이렇게 해서 곱해줘야 돼요.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반대로 나타내면 10의 2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광도가 504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1.4 스틸브 이렇게 휘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휘도에 대한 개념 기억하고요. 그리고 휘도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면적이 무슨 면적이다? 그렇죠. 투영 면적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네 번째 조도입니다. 조도의 정의 잘 기억하세요. 광원에서 광속이 나오면 그 광속이 어떤 대상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에 조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광속, 단위 면적당 그 면에 투사되는 광속,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의 식은 이렇게 표현해요. 면적분의 광속. 이거는 들어오는 광속이에요. 예를 들면 빛을 받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빛을 받는 물체의
면적당 들어오는 광속입니다. 그리고 조도는 단위가 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조도는 광속 발산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다음 이 식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러한 구가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R메타만큼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의 중심에 광원이 존재합니다. 이 광원을 점광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점광원은 구형 광원입니다. 이런 광원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에 구의 표면, 구에 대한 표면이 있어요. 구 표면에 대한 조도 E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의 모든 점, 표면의 모든 점에 대한 조도 E는 얘는 면적분의 광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면적은 A로 나타내도 되고 S로 나타내도 돼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의 표면적을 구해보면 4파이 R제곱이죠. 그리고 구형 광원의 광속은 4파이 I죠. 그러니까 R제곱분의 I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도가 되는데요. 이 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반지름이 되겠죠. R만큼 되어 있다면 그것에 역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리 역제곱의 법칙, 이거 많이 쓰여요. 요 내용도 잘 기억해 주세요. 요식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광속 발산도예요. 광속 발산도는 조도하고 식이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식은 똑같은데 광속이 입사되어져 가는 광속이냐 발산되어져 나오는 광속이냐 이 차이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물체는 우윳빛, 유리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겠죠? 그때에 광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광속입니다. 그러면 이 광속은 이 우윳빛 판에서 보면 들어오는 광속이죠. 그랬을 때 면적당 광속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판 뒤에서 보면 광속이 투과돼 나오죠. 그런데 다 투과돼 나오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 흡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반사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투과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과되어져 나오는 광속의 양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면적당 투과되어져 나오는 광속을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도지만 여기서는 조도 단위하고 비슷한데 룩스긴 룩스인데 무슨 룩스냐면 레드룩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퍼스틸브라고 하는 다른 말도 쓰고요. 이렇게 광속 발산도하고 조도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달라요. 그런 차이점을 잘 기억하고요. 또한 단위도 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긴 쓰지만 구별을 해야 되니까 레드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광속 발산도 조도의 관계 잘 기억하세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장에 장치한 가로, 세로 면적이 주어졌죠. 이러한 우윳빛 유리판에 300루멘의 광속을 발산하고 있다면 이 유리면의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면적에 대해서 광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따라서 2500 레드룩스가 되는데요. 여기서 얘는 센티메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메타로 환산을 해야 돼요. 메타로 환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면적은 0.2하고 0.6이 면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2500 레드룩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조도 부분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점 광원으로부터 원뿔 밑면까지 거리가 4m고 밑면에서 반지름 3m 원이 있어요. 평균 조도가 100룩스라면 광원의 광도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광원의 광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도에 대한 개념이 주어졌죠. 따라서 조도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조도 2는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의 광속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원뿔이 있고 원뿔의 밑면은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광원이에요? 구형 광원이죠. 그런데 구형 광원이 만드는 광속은 F는 어떻게 나오죠? 4파이 i가 되거든요. 이 4파이 i가 모두 이 원에 도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원뿔을 통해서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뿔 내의 광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오메가 i, 즉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i를 곱해준 것이 되죠. 오메가 i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광속이 있다. 따라서 여기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i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계산하는 값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i를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도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항하면 되죠. 이항하면 분모는 등호를 넘어가면 분자로 가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2에다가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분자는 이항하면 분모로 가니까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가 뭘 구한 거예요? 광도 i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대입을 하죠. 조도 2는 100룩스라고 했고요. 여기 원입니다.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파이의 반지름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요. 여기서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타 값 구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빗변분의 코사인이니까 밑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세타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타는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얼마예요? 그렇죠. 4분의 3 하면 되죠. 그러니 코사인의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또는 이 값을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의 제곱에 3의 제곱을 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코사인 세타 값을 이게 5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5분의 4, 0.8이죠. 0.8로 요 값 자체를 0.8로 5분의 4로 대입해도 문제되지 않죠. 세타를 구해서 넣어도 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넣어도 돼요. 요 빗변이 5라는 거 알고 있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세타 값, 알파 값 구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250 칸델라라고 하는 광도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광속 F는 오메가 i라고 하는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메가라고 하는 입체각은 9일 때는 4파이지만 원뿔일 때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값도 알고 있으면 되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요거는 기본 3가지 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6번째, 연색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색보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원이 있는데 그 광원이 광속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광속이 어느 특정 파장의 광속이 나오는가, 아니면 가시광선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모든 빛의 파장을 내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붉은 등이 될 수도 있고요. 주광색과 같은 등이 될 수도 있고요. 백색 등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전구색 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광원의 광색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색성 평가 지수라고 하는 거고, 그 광색을 나타내는 거, 얼마나 색감이 풍부한가를 나타내는 거, 이것을 연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이 연색성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기준은 백열전등을 기준으로 해서 연색성이 백열전등과 같으면 좋다, 그거보다 나쁘면 연색성이 떨어진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7번째는 색온도입니다. 색온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흑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흑체에 대한 반대말 하면 무엇이 있냐면 회색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흑체와 회색체. 어떤 차이냐면 흑체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없는 거죠. 검정색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흑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색체는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요게 회색체라고 가정을 하죠. 이러한 회색체가 있는데 이 회색체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요런 적색의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 회색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광원에서 광속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광속은 여러 가지 색깔의 광속이 있죠. 파장이 있으니까요. 즉 380에서 760 나노메타의 모든 빛의 광속이 이 물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회색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만 반사합니다. 그 색깔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흡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색깔이 적색에 대한 파장이 있다라고 하면 적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은 다 어떻게 해요? 흡수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이 물체를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적색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회색체예요. 흑체하고 회색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열을 가해서 빛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외적인 방법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고, 첫 번째를 열방사 광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루미네선스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발광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열방사 광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흑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걔는 빛을 내요. 즉 광속이 발산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온도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빛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흑체가 색깔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여기서 색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원이 있고요. 또 비교되는 흑체가 있어요. 어떤 광원의 광색이 있는데 그 광원의 광색이 빛의 색깔이 흑체를 가열했을 때 그 흑체가 나타내는 색깔과 똑같아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 흑체에 가한 온도를 색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 광원의 색온도라고 한다. 그런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 그 흑체의 온도를 색온도라고 한다. 이 개념.
요거 기억하세요. 실기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원의 색온도란 뭘까요? 광색 온도란 이렇게 묻죠. 이것은 같은 색을 내는 흑체의 온도가 되겠죠. 같은 색을 내는 흑체의 온도가 된다. 다음, 온도 복사체라고 하는 게 있죠. 열방사 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온도 복사체에 온도를 같은 시간에 측정했어요. 똑같은 온도를 측정했는데 온도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색온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요. 진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리얼이에요. 리얼. 온도 복사체의 실제 온도, 색온도가 더 높죠. 진온도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휘도 온도라고 하는 게 있고 복사 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휘도가 같을 때 흑체의 온도와 다음 복사속이 같을 때 흑체의 온도가 있는데요. 크기 순서대로 보면 색온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진온도, 그 다음 휘도 온도가 크고요. 제일 작은 게 광속이 같을 때 측정되는 복사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크기 순서도 기억해 주세요. 문제 하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조도 계산입니다. 거리 역제곱의 법칙.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조도의 기본식 기억하고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증명해드렸어요. 다음 예제입니다. 조도는 광원으로부터 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거리 역제곱의 법칙 기억하시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반사갓을 붙인 60W 전구를 책상 위 2m 높이에 점등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가 책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을 점등했죠. 반사같이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등을 2m 높이에 점등을 한 거죠. 이 높이가 2m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조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17.5 룩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전구를 50cm 밑으로 내린대요. 전구를 여기까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조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밝아지겠죠. 어떻게 밝아지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래서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식,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방법은 쉬워요. 똑같이 적으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역제곱이니까 제곱인 거죠. 그리고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점의 값이 요렇게 찍히면 돼요. 점 찍은 게 나중의 값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이 나중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 나중의 값 2-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제곱이 되어서 반비례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렇게 될 거고요.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2는 이항하면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겠죠. 요 이야기예요. 이것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처음에 2m에서 나중에 1.5m로 줄어든 거죠. 따라서 제곱이고요. 조도는 17.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그렇죠. 31.1 럭스 나온다는 거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약 31룩스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식이죠. 이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죠? 17.5 대입하고요. 요거는 2m, 요거는 1.5m. 2m에서 1.5m로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도를 구해봤죠. 조도2는 어떻게 계산했죠? 면적에 대한 광속이죠. 단위는 룩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광속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죠. 이것은 광원에 따라서 그 광속의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광원이 있고요. 두 번째 면광원이 있고요. 세 번째 원주형 광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봐야 하고요. 첫 번째가 점광원, 구광원이죠. 이것은 입체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4파이 i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반구형 광원도 멀리서 보면 점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4파이 i 동일하고요. 면광원, 평면광원, 이 면광원은 파이 i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주형 광원은 파이 제곱 i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 광속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광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광도에 따라서 광속이 달라진다. 또 반대로 광속이 주어지면 광도가 얼마다. 이런 개념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입사각 코사인의 법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조도를 계산했을 때 광원이 이 조명하는 면 수직으로 위에 있다라고 봤죠. 수직으로 위에 있었다. 이렇게 수직된 면에서 요 점에 대한 조도를 구했잖아요. 항상 수직이었죠. 그런데 광속이 또는 광도가 수직된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기서 세타만큼 비스듬히 누워서 광원이 있다. 즉 광속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정의를 내릴 때는 광속은 여기서 나오는 광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속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죠? 세타만큼 비스듬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조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세타만큼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성분은 어차피 조도 계산에 이용되는 성분이니까 이 부분을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요 변은 빗변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의 빗변. 그리고 요 변, 우리가 원래 조도를 구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은 얘는 뭐죠? 밑변이죠.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면 밑변 성분은 무슨 성분이죠? 빗변의 코사인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원이 있을 때 광속이나 광도가 있다면 결국 이것은 4파이 i잖아요.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것이 코사인에 비례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의 코사인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는 코사인에 비례한다.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에 비교해서 코사인에 비례한다. 입사각의 코사인에 비례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입사각 코사인의 법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부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r제곱분의 i 그리고 코사인 세타다. 제곱을 넣는 것은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죠. 그리고 요거는 입사각 코사인이죠.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러한 관계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간판을 비추는 광원이 있어요. 간판 면상 P점이라고 하거든요. P점은 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조도는 이 P점에 대한 조도가 여기가 되겠죠. 이 P점의 조도를 200룩스로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광원에 대한 광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요. 단 P점은 광원 L을 포함하고 간판의 직각인 면상에 있으며 또 간판의 기울기는 LP와 30도이고 LP에 대한 간격은 1m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거죠. 원래는 광원이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광원이 있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직각인 면에 1m 떨어진 점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직각인 상태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60도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1m는 그대로죠. 1m는 그대로고 60도만큼 이동했다. 입사각 코사인의 법칙 기억하시죠? 따라서 조도의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r제곱의 i의 코사인의 세타.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조도는 얼마로 하고자 한다? 200으로 하고자 한다. 거리는 1m죠. 광도 i는 몰라요.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사인의 몇 도에 비례한다? 60도만큼 이동한 거죠. 30으로 넣으면 안 돼요. 60도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에 대한 광도 i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i는 어떻게 계산하죠? 1이니까 그냥 1이고요. 요거는 코사인 60도네요. 따라서 i는 200을 코사인 60도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00 칸델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러한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겠죠? 정리하세요.